당신, 언제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 거예요? 몇 번을 속여야 속이 시원해. 그래. 맞다, 나 바람 피웠다. 근데 어쩔래? 너 딸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날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40대 초반 남편의 끝없는 외도로 결국 이혼이라는 칼을 들 수밖에 없었죠. 가슴은 찢어졌지만 아이들을 위해 눈물을 삼키며 집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정말 영화보다 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40대 재혼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만 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5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저 역시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7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15년 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중학생 아들 민준이와 초등학생 딸 서연이가 있었고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이들 도시락 싸고 남편 출근 준비 도와주고 그런데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화면을 보게 되었죠. 사랑하는 미영이.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뭔가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는 건지. 빨리 그 여자랑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자.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5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이혼까지 약속한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남편이 샤워에서 나와서 핸드폰을 찾는 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 설거지를 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탐정이 되었어요. 남편을 미행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마침내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모텔 앞에서 키스하는 남편과 그 여자의 사진,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심지어 그 여자의 원룸까지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저는 모든 걸 다 봤어요. 박미영,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다던 그 여자의 이름까지 알아냈죠. 증거를 다 모은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사진들과 통화 기록, 카톡 내역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아마 그 여자와 함께 있었겠죠. 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본 순간이었죠.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박미영 씨와의 모텔 출입 사진, 카톡 내역, 통화 기록 더 필요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 달 전부터요. 당신이 사랑하는 미영이라고 저장한 그 여자가 누군지 궁금해서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야, 너 지금 나를 미행한 거야? 이게 정상이야? 미행이라고요?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그게 미행이에요. 그때 남편이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던졌어요.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죠. 그래. 맞다. 나 바람 피웠다. 근데 어쩔래?
너 같은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죠. 좋아요, 이혼하죠. 대신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나는 미영이랑 새 출발할 거니까.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6개월 후 우리는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위자료와 양육비는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종적을 감췄거든요. 이혼 후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고 7시에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집안일하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무엇보다 힘든 건 아이들이었어요. 갑자기 아빠가 사라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달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들어와?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우리만 없어? 아이들의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울 수 없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강한 엄마여야 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벌어서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월세까지. 매달 적자였죠.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죠. 때로는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런 제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주선해 준 거였죠. 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한번 만나봐요. 2년째 혼자 사는 거 너무 안쓰러워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저는 남자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동료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나가게 되었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인 김태현 씨였어요.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눈빛, 진정성 있는 말투. 전 남편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정수진입니다. 그런데 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이혼했고 중학생 아들 하나, 초등학생 딸 하나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보통 남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표정이 굳어지거나 부담스러워해요. 하지만 태연 씨는 달랐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되나요? 오히려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신다는 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태연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 상황을 전부 이해해 주었고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었죠.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당신의 상처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그 상처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으니까요. 태연 씨의 이런 말들이 제 마음을 치유해 주었어요. 죽어있던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죠. 교제 1년 만에 우리는 재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태연 씨를 진짜 아빠처럼 따랐고 태연 씨도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었죠. 엄마, 태연 아빠 정말 좋아. 맞아. 진짜 아빠 같아.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도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어요. 태연 씨는 매일 아침 저에게 커피를 타다 주었고 퇴근하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어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다니기도 했죠. 여보, 정말 행복해요. 나도 우리 이렇게 쭉 행복하게 살자.
그때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결혼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더라고요. 재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 갑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죠. 태연 씨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가족분들 상태가 많이 위험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시아버지도 많이 충격을 받으셨죠. 시어머니는 3일 후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깊은 정을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제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가슴 따뜻한 그런 분이셨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시아버지는 상주로서 의젓하게 모든 걸 치러내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45년을 함께 산 부인을 떠나보내는 심정을 저 역시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고맙다, 수진아.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시아버지의 그 말씀이 정말 마음 아팠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부인을 잃은 심정이 어떨까? 저는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우리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어서 불렀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의 시아버지를 보며 저희는 긴장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나 재혼하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와 태연 씨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닌가요? 태연아, 나도 곰곰이 생각해봤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워. 그리고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 시아버지는 오래 이른두리셨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도 가끔 나 혼자서는 못 산다고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누구세요? 그분이? 좋은 분이야. 나보다 10살 정도 어리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알던 사이야. 어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알던 사이라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 주말에 너희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한다. 꼭 와라.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태연 씨에게 물어봤어요. 글쎄,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성급하신 것 같긴 해. 그러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어요. 그 주말이 되었어요. 시아버지 댁에 가서 그분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에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보, 준비됐어? 네. 가요. 시댁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왔구나. 들어와. 곧 오실 거야.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정말 좋은 분이시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아버지가 문을 열러 가셨고 저와 태연 씨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뭔가 낯익은 목소리 같았는데 그리고 거실로 들어온 그 여자를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박미영. 7년 전 제 첫 번째 결혼을 파탄낸 바로 그 여자. 제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바로 그 여자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미영은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그녀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자, 소개할게. 우리 아들 태연이하고 며느리 수진이야. 시아버지의 소개에 박미영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연입니다. 다행히 태연 씨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미영입니다.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왜 다들 그래? 앉아서 얘기하자. 시아버지만 혼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아버님, 저 화장실 좀. 가까스로 말을 꺼낸 저는 화장실로 피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수가 있나? 머리가 하얘졌어요. 7년 전에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그 여자가 이제는 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한참 만에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박미영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 뭐 할 말 있어요? 저는 최대한 차갑게 말했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저기 아버님께는 우리 관계를 말하지 마세요. 제발. 박미영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말하지 말라고요. 내가 왜? 아버님이 많이 외로워하세요. 저 때문에 그분이 상처받으시면.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그런 걱정을 할 자격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조용히 해요. 들려요. 들리면 어때서요? 진실을 말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때 태연 씨가 복도로 나왔어요. 여보, 뭐해? 아버지가 찾으셔. 지금 가요. 저는 박미영을 째려보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자, 앉아서 차나 마시자. 시아버지는 여전히 상황을 모르고 계셨어요. 아버님, 왜? 이 여자와는 재혼하시면 안 됩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버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 여자는 그때 박미영이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수진 씨, 제발. 제발이라고요? 당신이 제발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태연 씨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끼어들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당신도 모르죠? 이 여자가 누군지. 저는 박미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여자는 내 첫 번째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예요.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태연 씨도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죠. 뭐라고? 7년 전에 제 가정을 파괴한 바로 그 여자라고요. 박미영, 박미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시아버지가 박미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버님,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답해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네. 박미영이 겨우 대답했어요. 거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는 박미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고 태연 씨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일어나려는데 시아버지가 말리셨어요. 잠깐 수진아 앉아라. 아버님? 나도 할 말이 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사실은 나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미영이가 내 전 남편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 왜? 들어봐.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시아버지가 박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미영이는 내 전 남편한테 버림받았어. 이혼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거야. 그게 제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 후에 미영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자살까지 시도했어. 뭐라고요? 미영이 목에 있는 흉터 봤지? 그때 생긴 거야. 목을 매려다가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살았어. 박미영이 목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후로 미영이는 정신병원에서 1년을 보냈어. 우울증, 공황장애 완전히 망가진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그런 일까지 있었다니. 그때 미영이를 돌본 게 바로 우리 어머니였어. 시어머님이요? 어머니가 미영이 엄마랑 친구셨거든. 그래서 미영이를 딸처럼 돌봐주셨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 무슨 부탁이요? 미영이를 잘 돌봐달라고. 그 아이가 더 이상 혼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순간 박미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이제 그만 혼자 살지 마라. 우리 영감이 외로우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님께서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니. 수진아, 나도 처음엔 반대했어. 내가 어떤 기분일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하지만요. 미영이가 3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면서 정말 효성스럽게 돌봤어. 밤낮 없이 간병하고 약 챙겨드리고 친딸보다 더 잘했어.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박미영이 시어머님을 그렇게 극진히 모셨다니. 그뿐만 아니야. 미영이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려고 했어. 속죄요? 박미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수진 씨, 저는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이미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맞아요.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속죄하며 살고 싶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수진아, 사실 또 하나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뭔데요? 미영이가 내 아이들 학원비를 대주고 있었어.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이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익명으로 매달 학원비를 보내주고 있었어. 그럴 리가 없어요. 학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해봐. 익명의 후원자가 매달 50만 원씩 입금하고 있을 거야. 저는 그제서야 궁금했던 게 해결됐어요. 학원비가 항상 정확히 입금되어 있었는데 제가 낸 기억이 없는 달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학원에서는 후원자가 대신 내주셨다고 했는데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제가 박미영에게 물었어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제가 망가뜨린 가정, 제가 상처 준 아이들,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박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신지 몰래 지켜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고 야근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하는 모습까지. 지켜봤다고요? 정말 멀리서요. 제가 한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싶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수진아, 내가 미영이와 재혼하려는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시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야. 나는 이 아이를 구하고 싶어. 구한다고요? 미영이는 아직도 자살 충동에 시달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아. 박미영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런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어. 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나한테 부탁하신 거야. 하지만 아버님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게 부탁하는 거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아이가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나도 시한부야. 아버지? 태연 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췌장암 3기 의사가 1년이라고 했어.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검사 받았는데 이미 많이 퍼져 있더라. 저와 태연 씨는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더 급하게 재혼을 결정한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미영이가 또 혼자가 될까 봐. 박미영이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 때문에 이런 부담까지. 부담이 아니야. 나는 정말로 이 아이를 사랑해. 죄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이야. 박미영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 거예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서라도 속죄하며 살 거예요. 속죄라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알아요. 매일 밤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제가 망가뜨린 가정, 상처받은 아이들,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혀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도 정말 많이 아팠어요. 당신 남편한테 버림받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한테 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어요?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30이 넘어서도 혼자였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때 마침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자가 나타났으니까. 박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맞아요. 늦었어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속죄하고 싶어요. 그때 박미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태연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여보, 나도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야. 하지만 당신까지 그 여자 편을 들 거예요?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태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시한부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복잡해.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행복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고요? 여보의 상처도 정말 크다는 걸 알아. 하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볼 수는 없을까? 저는 태연 씨의 말에 화가 났어요. 제일 제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마저 그런 말을 하다니. 당신도 결국 그 여자 편이구나. 그게 아니야. 나는 항상 여보 편이야.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뭐요? 그때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그만해라, 다들.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싸우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버지, 수진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도 내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야.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무슨 부탁이요? 미영이를 죽지 않게만 도와달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살 수 있게만 도와달라. 그날 저희는 아무런 결론 없이 집에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도 저와 태연 씨는 말이 없었죠. 엄마, 태연 아빠, 어디 갔다 왔어? 할아버지 댁에 갔다 왔어. 할아버지는 잘 계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7년 전 그 지독했던 시간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어했던 날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가정. 박미영이 제 아이들 학원비를 대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분명히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그런 일까지 했을까? 며칠 후 저는 혼자 박미영을 만나기로 했어요. 제대로 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만나줘서 고마워요.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 나왔어요. 네, 들을게요. 정말 우리 아이들 학원비를 당신이 댔어요? 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박미영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제가 망가뜨린 가정의 아이들이 학원도 못 다닐까봐. 그래서요? 근데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수진 씨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이들한테는 밝은 모습만 보여주고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동정이라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존경이에요. 정말 존경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저는 듣기 싫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18살에 고아원을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정말 외로웠어요. 친구도 별로 없고 가족도 없고 박미영이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30이 넘어서도 혼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데 저만 혼자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남의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박미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 당신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기혼자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감정이 생긴 후였어요. 그럼 그때 정리했어야죠. 맞아요. 그래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처음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저를 버렸어요. 이혼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살까지 시도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인데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박미영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많이 미워하셨어요. 당연하죠. 며느리의 가정을 파괴한 여자니까. 그럼 어떻게? 제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어머님이 면회를 오셨어요. 시어머님이요? 네. 처음에는 화를 내시려고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박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런 짓까지 했을까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시어머님다운 따뜻한 마음이었거든요. 그 후로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돌봐주셨어요. 정신병원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 연락하시고 밥도 해주시고. 그래서 시어머님을 간병한 거예요? 네.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밤낮 없이 모셨어요. 박미영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시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박미영이 또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시아버지에게 부탁하신 거였겠죠. 수진 씨, 저는 정말로 아버님을 사랑해요. 죄책감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이에요. 아버님이 시한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행복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박미영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저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만은 제발. 그날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박미영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여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외로움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저도 이혼 후 2년 동안 그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태연 씨가 반겨주었어요. 박미영 씨 만나고 왔어요. 어떻게 됐어? 글쎄요, 복잡해요. 그날 밤 저는 태연 씨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정말로 아버님 재혼을 허락해야 할까? 여보,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시한부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나도 그게 제일 걸려요. 그리고 박미영 씨가 우리 아이들 학원비를 대줬다는 것도 그게 다 속죄하는 마음이었다면 저희는 밤새 이야기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다시 연락을 하셨어요. 수진아, 나야 시간 있으면 병원에 와볼래? 병원이요? 검사 받으러 왔는데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약하게 들렸어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진료실 앞 의자에 홀로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야위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 혼자 오셨어요? 미영이한테는 말 안 했어.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때 의사가 나와서 시아버지를 불렀어요. 김영수 환자분, 들어오세요.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물으니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3, 4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죠. 1년이라던 시한이 3, 4개월로 줄어든 거예요.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은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환자분 연세와 상태를 고려할 때 항암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아버님, 미영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라. 그 아이가 또 무너질까봐.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애처로운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현실, 박미영의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 새벽 3시쯤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아버님, 박미영 씨와 함께 집에 오시겠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오후에 시아버지와 박미영이 함께 왔어요. 박미영은 여전히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그리고 미영 씨. 박미영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저는 두 분의 재혼을 반대하지 않겠어요. 시아버지와 박미영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줄게. 시아버지가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미영 씨 당신을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모시세요. 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와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당신을 편하게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네.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셋째,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모든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당연하지.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박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아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저는 믿어보겠어요.
박미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시아버지와 박미영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만 참석하는 소박한 식이었죠. 아빠, 할머니는 왜 안 와? 딸 서연이가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아직 박미영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서 못 와? 그럼 새할머니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아이들은 순수하게 축하해 주었어요. 새로운 할머니가 생긴다고 기뻐하면서요. 박미영은 아이들을 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함 앞에서는 미움도 잠시 사라졌어요. 나 김영수는 박미영을 아내로 맞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나 박미영은 김영수를 남편으로 모시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의 서약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움과 동정, 이해와 거부감이 뒤섞인. 하지만 시아버지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 2달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박미영은 정말 헌신적으로 시아버지를 간병했어요. 밤낮 없이 곁에서 돌보고 약 시간을 챙기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아버님, 물 좀 드실래요? 고맙다, 미영아. 아프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박미영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여전히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확실했거든요. 시아버지는 마지막 한 달을 병원에서 보내셨어요. 박미영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죠. 미영아, 너 때문에 마지막이 행복했어. 아버님 저야말로 아버님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수진이 말대로 연락하지 마라. 그 아이도 편해야 해. 네, 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너도 살아야 해. 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버님. 약속해라. 끝까지 살겠다고. 네, 약속할게요. 시아버지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돌아가셨어요. 박미영의 손을 잡은 채로 시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박미영은 상주로서 정중하게 조문을 받았지만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박미영이 저에게 왔어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님이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건 수진 씨 덕분이에요. 미영 씨, 네, 약속했던 대로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할게요. 뭐예요? 당신이 진심으로 아버님을 사랑했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박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원비 고마웠어요. 그건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 씨, 이제 당신도 새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과거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박미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저녁 태연 씨가 물어봤어요. 여보, 후회 안 해? 박미영 씨를 받아들인 거? 글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행복하셨으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는지가 아닐까. 박미영은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진심으로 속죄하려고 노력했죠. 시어머님을 모시고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제 아이들을 도와주고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어떠셨나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수진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해할 수는 있었다.
미움보다는 이해가,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평화 사이에서, 개인의 감정과 가족의 화합 사이에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오늘 사연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